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네, 지금 마포구 상암동은 영하 12도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는데 추워도 이렇게 추울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동영 작가 나오는데요. 따끈하고 뜨끈한 시사 이슈 가득한 이 프로그램과 함께 안전하게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바닷물까지 꽁꽁 얼어붙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바람을 맞고 서 있을 수가 없을 지경인데 이 추위 또 이런 기상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상청 윤기한 기상통보관 전화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통보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몇십 년 만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9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처음 겪는 추위일 텐데 이 추위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오늘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한 18.6도 정도 같고요. 네. 어제는 영하 16도 정도, 그제가 한 영하 12도에서 연속으로 한 12도 이하가 한 3일 정도 계속 됐었고요. 네. 이거는 이제 평년에 비해서 한 13도 내지 한 14도 정도가 오늘은 낮은 격이고, 네. 쉽게 집에서 볼 수 있다면 냉동고 기온이 한 15도에 영하 15도에서 한 영하 20도 정도로 이렇게 맞춰서 사용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냉동고에 있는 아침 기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낮 기온도 오늘은 뭐 영하 10.7도, 그러니까 그 낮 기온 자체도 아예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 있어서 네. 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두껍게 옷을 입을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귀나 보호장비가 없는 손으로 충분히 조금 얼마나 강추인지는 좀 느낄 수 있으시죠. 네, 기상청에서 사실 한파 경보를 계속 발효하고 방송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될 텐데 한파 경보가 나오는 상황이 뭐 자주 있는 건 아니고 이건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은 한파특보는 겨울에 되면 흔히 많이 나옵니다. 네네. 이제 중부지방 위주로 해서 많이 나오고 남부지방은 많이 그렇게 드물게 좀 나는데 지금 이번 추위에서는 거운 그 해안가 정도는 한파주의보 그리고 내륙에서는 한파경보로 나서 전국 대부분이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나는 경우는 드물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추위의 원인을 좀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랄까요, 핸드폰으로 기온을 확인하는 앱이 있어서 보면 삿포로 예. 같은 지역이 오히려 우리보다 따뜻하고 서울이 더 춥습니다. 이 추위가 예. 어디서 오는 건가요? 추위가 우리나라 북서쪽 시베리아 쪽에서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삿포로는 우리나라 동쪽에 있죠. 네네. 그러니까 추위의 축이 원래는 뭐 삿포로가 더 북쪽에 있으니까 추워야 하는데 추위의 네. 축이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시베리아 쪽에서 대륙에서 쭉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더 추운 거고요. 그리고 이런 추위는 뭐 현재로서는 북극에서 온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사시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가 뭐 강베리아다, 뭐 파주 지역 계시는 분은 파베리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추운 곳 어디입니까? 절대값으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보면 대관령이 오늘 영하 24도 정도, 장소도 네. 영하 24도, 춘천이 한 22도 정도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륙 지역으로 그리고 높은 지역이 추운데, 네. 이건 이제 절대값으로 보면 두고 진짜 상대적으로 겪어보지 않은 추위들인 오히려 남쪽 분들이 더 많이 느끼셨어요. 네. 울진이 영하 16도 정도, 군산이 영하 16.8도 정도 갔는데 여기는 역대 가장 낮았어요. 그러니까 예. 이분들은 더 춥게 느껴지시는 거죠. 실제 맞습니다. 처음 겪는 기온이니까. 네. 뭐 통영 완도도 역대 2위 그리고 뭐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네. 남쪽에 계신 분들, 남쪽에 해안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 상대적으로는 이번 추위에 대해서 훨씬 더 춥게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고생이시고요. 특히 그런 지역 남쪽에 이 여태껏 겪지 못했던 추위를 뭐 야외에서 겪는 분들 참 고생이신데 몇 년만 해도 겨울이 너무 따뜻하다 이런 우려가 나왔었거든요. 전체적인 기상 혹은 기후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추위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번 추위가 보면은 우리가 기억하기에 추위가 이번 추위 있었지만 2018년 동계올림픽 때도 추웠었어요. 네. 그때 동계올림픽이 날씨로서는 큰 문제가 없었죠. 추워서. 네. 오히려 걱정했습니다. 근데 요 근래 느낀 것은 작년 1, 2월이 굉장히 따뜻했죠. 겨울 축제들이 다 네. 코로나 없었는데도 겨울 축제를 못한 이유가 네네. 워낙 따뜻해가지고 그만큼 근데 또 이번에는 엄청 춥죠. 근데 네. 한 1, 2년 사이에 추웠다 따뜻했다 이런 기온벽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 그래서 기후 변화가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기온이 올라간다. 이 평균값이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매년. 네. 어떤 때는 크게 기온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하고 한때는 기온을 낮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네. 기후변화에 있어서의 변덕 심한 날씨는 기후변화 시대가 낳은 숙명의 날씨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뭐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보다 위도가 훨씬 북쪽에 있는 다른 지역이 따뜻한 경우를 보면 이게 어떤 전체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평균값에서 좀 특수한 상황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파가 그런데 4만 4원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맞는 건지 주말에도 계속 이어지고 좀 긴 것 같아요. 네, 일단은 3만 4원이라고 하면은 그 스케일 정도가 추위의 규모 정도가 네. 한 3일 정도 됐고 4일 정도 따뜻하다는 건데 그 추위의 규모가 어느 정도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내려올 때 한 3일 정도는 추운 정도의 크기가 내려온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네. 이제 약해져 버리면 한 4일 정도 따뜻한데 이번에 추위는 북극에서 한 6일에서 한 8일 전에 북극에서 출발해서 쭉 내려와서 그 세력을 굉장히 크게 유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 추위가 상당히 오래 가는 거고요. 3일보다도 훨씬 더 오래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나서 이제 주말 일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 정점으로 해서 네.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에 평년 기온으로 올라갑니다. 한 9도 정도, 한 8도 정도. 네. 평년보다는 조금 낮은 값으로. 그러다가 다음 주 중에 네. 이제 평년보다는 조금 오르는 추세로. 그래서 다음 주는 기온이 오르는 추세. 그러다가 그 다음 주는 좀 내려가는 추세. 그래서 네. 이번 주말까지는 강추위. 다음 주는 조금 누그러진다. 그 다음에 다시 추워지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따뜻해진다라고 미리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견딜 수 있는데 일단 밖에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추위에 취약한 계층들도 많습니다. 이런 한파에 좀 어떤 부분들 대비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우리가 더위에 지친다고 하는 것처럼 추위도 이렇게 추위가 오래 지속이 되면 네. 얼음이 뚝 꺼지는 것처럼 추위에서 이렇게 피해가 굉장히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부터는 수도관동 바드 같은 것들이 주말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게 정전도 워낙 전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정전도 많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온수관 터지는 문제가 겨울철에 많이 일어납니다. 네. 온수관도 많이 쓰고 냉각과 그 가열이 같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온수관 터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무슨 우리가 흔히 보통 도시에서는 시동 안 걸리는 문제, 차량. 네. 그런 것도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본다고 하면 조금 취약 지역의 계층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난방기구를 틀기 때문에 화재 발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난방을 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금 이웃을 좀 보살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온열 기구도 중요하겠지만 따뜻한 마음이 더 유효할 것 같다라는 말로 이해가 되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상청 윤기한 통보관이었습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와 뉴스들 좀 한눈에 한 귀에 쏙 들어오게 할 수 없나 아주 신박하게 정리해 주시는 두 분 연결해서 얘기 들어봅니다. 이슈 언박싱 신장식 변호사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박정호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자 전화로만 두 분 뵙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될 텐데 아주 오랜만에 좀 숫자가 많긴 합니다만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674명 발생했는데요. 네. 어제보다 200명가량 줄어들면서 나흘 연속 1000명 아래를 이어갔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674명인데 이 가운데 지역 발생이 633명, 해외 앱이 41명입니다. 네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경기 236명, 서울 186명, 인천 30명, 그러니까 수도권이 452명으로 아직까지 수도권 확진자가 많고요. 네.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 한 주간 국내 지역 발생 환자 수가 700명대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니까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단계다.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도 지금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 이게 좀 여전하고 변이 바이러스 영국발, 남아공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긴장의 끈을 풀기에는 조심스럽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의 병원과 쇼핑센터, 요양원, 직장 같은 일상적 공간을 감염 고리로 한 그런 사례들 많이 나오고 있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특히 종교시설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네. 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감소세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네. 신장식 변호사님,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고통 분담하면서 좀 견디고 있는데 유난히 그 고통이 좀 불공평하고 힘들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의에서 눈물까지 보였는데 헬스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 형평성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모든 종목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제한적인 집합금지 해제 조치를 내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전히 아동과 청소년 9명 이하를 대상으로 한 교습의 형태, 한 교습 시간 안에 9명 이상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실제로 헬스클럽 같은 경우 중고등학생들이나 아동 청소년들은 한 헬스클럽에 뭐 몇 사람 안 된다는 거죠. 손에 꼽을 정도라서 말로는 해제가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제 그 죄수복 입고 야 우리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센터 같은 경우 또 뭐 필라테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집합 제한 조치가 계속 유지되는 거라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특히 뭐 커피숍은 안 되는데 옆에 있는 브런치 카페에서는 된단 말이죠. 예, 이런 것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현장과의 소통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의 그 조치가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는지도 이해는 가지만 워낙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데다가 이게 구체적 기준이 실효성이 있는 기준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지적 뭐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데 신 변호사님께서도 정리해 주셨고요. 형평성 문제가 이 방역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에서도 사실은 나올 법합니다. 그런데 아직 뭐 4차는 논의 중인 거고 3차 재난지원금은 1, 2차에 준해서 받나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박 기자님? 네, 정부가 지난 6일에 3차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사업 공고를 냈습니다. 보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이걸 좀 살펴보면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제한 업종과 전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 명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 집합 제한에는 200만 원, 일반 업종에는 100만 원을 주고요. 또 이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뭐 화물차 기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 70만 명 등이 대상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지급받았던 사람은 50만 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정부는 기존의 소상공인 이 특고 지원금을 받은 계층의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신규 지원에 나서겠다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지원자들은 이제 이미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신속히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지급을 좀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이 됩니다. 정부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이 기지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눈에 띄는 게 이번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의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과 파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가운데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또한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 택시 기사 8만 명에도 소득 안전 자금 5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좀 보면 이 버팀목 자금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요.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지급을 하니까요. 신청을 서두르시면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는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늘었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같은 전문 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같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이 버팀목 자금 대상이 아니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이 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말 들어보니까 이 자금 신청과 관련해서 정부가 계좌 비밀번호나 OTP 번호 같은 거 요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요구하는 문자나 안내가 온다면 피싱 범죄,
이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의해달라 네.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자, 돌봄 노동자분들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법인 택시 기사분들도 지원이 있습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금융정보 요구하는 건 가짜고 피싱입니다. 그건 사기니까 그렇습니다. 절대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변호사님, 이 방역수칙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구치소 집단 감염 규모가 컸는데 이분들이 네.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고요? 예, 4분 정도가 뭐 소장을 접수했거나 또는 할 예정이다라는 게 이제 언론에 일단 보도가 됐는데, 네네. 실제로 처음에는 이제 그 뭐 야당 쪽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직무유기 내지는 이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그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민사상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인데 뭐 네. 청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법령 위반과 국가의 과실 이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입증은 쉽지 않아 보인다. 네. 이전에 메르스 관련해서 이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네네. 소송이 있었는데요. 1심에서는 일부 손해가 인정이 돼서 네. 배상을 받는 판결이 있었지만 2심에서는 인정이 안 됐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 구치소 같은 경우도 뭐 과밀 수용 문제가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네. 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확진자가 나온 다음에 네. 적절한 격리 조치 통해서 전파 가능성 차단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의 과실이 명백하게 인정될 거냐. 네. 그다음에 뭐 코호트 격리 필요성이 있었느냐. 뭐 이런 네. 등등으로 구체적으로 국가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또 법정에서는 이를 두고 네. 한번 주장하고 따져볼 수는 있겠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손해가 인정되거나 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국가의 책임을 한번 법정에서 어디까지 이런 전염병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의 네.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가 또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어디까지인가는 한번 법정에서 따져볼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소송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체로 좀 책임의 역할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일본 정부 일본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들 1억씩 지급 판결 소식이 들어왔네요.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박 기자님. 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고 배춘희 할머니형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네.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원고 승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네. 이 재판부 얘기를 들어보면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서 네.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라고 네.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 원 이상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를 상대이기 때문에 주권 면제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신 변호사님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주권 면제 원칙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 국가의 법원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원이 네. 다른 국가 즉 일본국을 상대로 소송 당사자로 삼아서 재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제관습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일본 정부는 그동안 네. 소송 참여, 이 재판 참여 자체를 거부하면서 소송 네. 성립될 수 없다. 피해자들 청구 각하해야 된다 하면서 네. 아예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해 왔습니다. 네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사건 행위는 이 법원 같은 경우 일본국에 의해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다. 네. 따라서 이런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강행규범 위반한 거라서 네. 주권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일본국이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네.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또 우리 한국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네.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 라고 하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그 소송 대리를 했던 변호사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주권면제 원칙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네, 그렇죠. 이번 법원에서 주권면제 원칙의 예외 즉 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 원칙을 예외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네. 이후 비슷한 그 소송에서도 이번 판결이 전부 다 원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해는 일본,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주권 면제 예외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그러면 배상금이나 뭐 강제 집행 이런 것도 좀 받아야 될 텐데 가능한 건가요? 이게 이론상으로는 네네.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이전에 이제 징용공 판결 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그 한국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내지는 환가 즉 그 경매를 붙일 수가 있어요. 또는 현금이 있으면 현금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법리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징용공 판결이 나고 거기에서는 환가하는 작업까지 실제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집행을 할 거냐는 사실은 한일 관계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매우 국제정치적인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 보궐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대선이 있는 상황인데 정치인들이 사실 예능 프로에 나와서 좀 호감을 많이 얻어가는 게 가까운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최근에도 그런 분들 많다고요, 박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정치인들이 예능에 나와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죠. 몇 년 사이에 좀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 반천 예능에 출연했었고 또 원희룡 제주지사의 모습도 보였고요. 또 오세훈 전 시장의 모습도 보였고 여러 정치인들이 등장을 했고 최근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등장했고 또 이번 주에 그 다음 주에는 박영선 장관도 등장한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유력한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예능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본인에 대한 일종의 PR을 하는 건데 이건 선거법이랑 관계 없나요, 신 변호사님? 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TV 토론 방송 제외한 프로그램의 후보자가 출연하거나 또 음성이 나오거나 영상 등 실질적 출연 효과 주는 내용 방송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90일 전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다음 주 박영선 의원이 출연을 하게 되면 이거는 90일 안쪽으로 들어와요. 근데 보궐선거는 이게 60일입니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출연을 하는 것도 선거법상 문제는 안 된다. 일반 선거였다면 90일을 전후해서 이거 나경원 전 의원은 되고 박영선 장관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근데 이제 이건 보궐선거라서 60일 전까지는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전직 대통령들도 이런 토크 무슨 캠프 이런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미지 바꾸는데 용이한 것 같아요, 박 기자님. 최대 수혜자는 사실은 안철수 대표였죠. 그렇죠, 무슨 도사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인기를 끌었었죠. 이번에 나경원 전 의원 사실 지난해 원내대표를 하면서 황교안 전 대표와 함께 투쟁에 몰두를 했었잖아요. 그때 투사 이미지, 전사 이미지를 가지게 됐는데 이번에 총선에 낙선하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도 계속 꼬리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찰 예능 출연으로 세면 후에 민낯을 공개하고 얼마 남지 않은 화장품을 짜내고 입대를 앞둔 아들을 위해 온라인 카페에 가입하고 또 이 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틋한 모습을 보여주고 딸의 드럼 연주에 맞춰 탬버린 치고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남편 김조 부장판사 얘기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는 가족관계의 일상을 공개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딸의 입시 비리 의혹, 아들의 원정 출산 관련 의혹에 해명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라 엄마, 그러니까 아내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미지를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감한 실질적인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주제에 대해서 예능에서 굉장히 연성화시키면서 이 영향을 미친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고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렇죠. 사실 정치인의 정책이나 공약은 사라지고 인기투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나경원 의원이 다른 TV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주요한 키워드로 위로, 치유, 힐링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선거 전략과 연동돼서 이번에 예능 출연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거 방송에서 균형과 다양성을 좀 중시하듯이 이 예능을 다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예능에서도 좀 균형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고려해야 되고 현재 사실을 막을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90일, 60일 규정 이외에는 그렇다면 방송사 자체적으로라도 언론에서부터 먼저 스스로 자신을 규율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정치인들한테 예능 출연하지 마세요라고 백날 얘기해도 그건 실효성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언론사 자체의 자기 규정을 우선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아무리 예능이라도 뭐 인종차별 할 수 없듯이 좀 정치적 균형 아무리 예능이라도 지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장식 변호사 박정호 기자였습니다.